첫째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 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해당 분야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국무위가 지금 열릴 때 현안에 관해서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냈던 것 같아요. 그 면에서 송 장관이 눈에 띈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뭐 농업 전문가입니다. 장관 11명도 발표가 됐어요.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또 의원님의 생각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일단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장관 11명. 현역 의원분들이 많으셨어요. 네네. 네. 저는 뭐 전체적으로 매우 잘한 인사가 아닌가. 또 현역 의원들이 가게 된 거는 대통령께서 당의 당대표로 한 3년 가까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의원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네. 또 각자 의원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목표 또는 비전들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임자들을 선택했다고 보고 있고 또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 국정 철학을 분명히 잘 알고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뭐 조율할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의원들 같은 경우가 정부에서도 그 공무원들도 정치인 출신들이 오기를 많이 바랍니다. 되게 분명한 그 입장들을 갖고 예산 확보라든가 또는 부처 입장들을 전달하는데 관철하는데 의원 출신들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네. 또 충분히 전문성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게 아닌가. 또 그 외에 또 AI 전문가인 뭐 기업에 계신 분들 두 분도 모셨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균형에 맞게 또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실용주의를 워낙 강조하셨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을 이번에 장관으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님 네네. 비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 뭐 국방위 활동을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이신데 민간인 출신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그야말로 기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우다. 예, 예. 네. 장관이 하는 게 일선에 가서 그 전투 현장 지휘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작전은 합참의장을 정점으로 해갖고 네. 진짜 직업 군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장관이 해야 될 일들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크게 큰 국방 정책은 방향들, 또 우리가 또 방위력 개선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줘야 되는지 이런 차원의 높은 차원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께서 군내에서 뭐 제대로 갔다 오지 않았고 실제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는데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일본의 그 방위청 장관 같은 경우는 군 출신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군 출신이 방위청장을 한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어요. 다 그냥 국회의원들 중에서 특히 여성도 있었고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각에서 군인 뭐 직업군인 출신이 아니었는 게 좀 걱정된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네. 오히려 일선의 전투나 작전들 이런 거 지휘하는 거는 그 직업군들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합참의장이 있고 각군 참모총장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통해 갖고 군령권 행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굉장히 그 안규백 저도 국방위 한 2년 같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전문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흐름들 어쨌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이 상당히 있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이게 지금 많이들 우려하는 이유가 61년 5.16 쿠데타 이후에 64년 만에 민간인이 장관이 되는 것이다. 네네. 과연 전문성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이런 어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안규백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국방부를 이제 뭐 이끌 때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안심시켜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좀 더 주력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가장 큰 첫 번째 임무는요. 네. 지난해 12월 3일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비상계엄의 핵심적인 그 사항들은 군 동원이거든요. 예. 또 비상계엄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게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산하 군사령관들 뭐 방첩사 뭐 거기서 시작이 됐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첩사를 네. 빗대로 해갖고서 뭐 그다음에 또 일시 병력 그 당시 병력 동원은 뭐 특전사 뭐 그다음에 정보사까지 다 동원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군 지휘관들이 거기에 관여를 했고 했는지 이런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하게 만들었고 하는 그런 전후 맥락들, 그 배경들, 그다음 군 지휘관들이 어떻게 거기에 참여해갖고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게 논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낸 게 시급할 겁니다. 그 전제로서 장관에 된다고 하면 정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국방 본연의 임무에 그런 관련된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그런 어떤 군 인사를 해야 될 것을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어쨌든 새롭게 전장 환경들이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란 네. 또 이스라엘 전쟁 과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한민국 그 방위력 개선, 네. 국방력 개선의 방향들을 어떻게 잡을 건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엄청난 숙제 아닙니까? 저는 뭐 그 면에서는 오히려 직업군인보다 더 네. 안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안규백 의원님 후보자께서는 워낙 뭐 추진력이 있는 걸로 네네. 많이들 뭐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또 한 분의 이번에 장관 발표에 약간의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이 계시죠. 바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데 유임이 되셨어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분은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제가 그 언론 보도만을 이렇게 봤을 때 네. 저 때문에 대통령을 선택했구나라는 그게 생각을 뭡니까?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늘 말씀하실 때 유능함입니다, 사실은요. 실력. 예, 실력입니다. 첫째가 이 실력이 있어야 된다. 네. 관료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해당 분야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국가 국민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충직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된다는 말씀을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그 다음에 당 대표 했을 때 인사의 첫 번째는 유능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면에서 송 장관이 눈에 띈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뭐 농업 전문가입니다. 그 공무원으로서 연구, 농업 관련 연구를 계속해왔던 분인데 네. 그런 면에서 발탁이 돼갖고 전 정부에서 장관이 됐는데 지금 현안에 관련해갖고 현안에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지금 열릴 때 그 현안에 관해서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냈던 것 같아요. 네. 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이 새로운 대통령 앞에서 무슨 말씀들 하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보고만 하고 입당 가만히 있는데 네. 송 장관이 거기 대통령이 어떤 선정했었던 그 선거 공약들, 국정 과제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맞춰서 따라가겠다. 네. 내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후임 임명되면 그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겠다 하고 그러나 이 대안에 여기에 관련해서는 또 내 생각은 이런 점들이 좀 보충돼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한 전문성을 읽었다는 거네요. 예, 그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예, 그 장관이니까 대통령과 다리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분이 뭐 소위 농업사업법이라고 하는 양곡관리법들, 뭐 농업안정법들 다 반대를 했었잖아요. 반대했는데 그건 뭐 당이 반대하고 여당이 반대하고 대통령이 반대하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내 생각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그럼 대통령한테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요건 이런 정도로 좀 대안을 갖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양곡관리법 관련해 갖고 철학이 다른데 전문성, 실력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기용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그 리더십이 저는 이게 뭐 있거든요. 법안의 문제는 법학 거부권이면 철학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오히려 농정의 큰 방향에 있어서 뭐 다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실력만 있으면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뭐 그런 상황인 건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했던 반대를 했던 그 장관을 다시 기용할 수 있을까? 이 포용이라고 봐도 되나요? 저는 포용이라기보다도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이 거부권 행사하는 건 사실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네. 장관은 자기 의견을 낼 뿐인 거죠. 근데 의견을 내면 그 당시 여당의 입장들, 그 대통령이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당에서 그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장관이 내가 그냥 사표 내기 전에는 나는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떤 장관도 네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본인이 뭐 철학이 바뀐다거나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왜냐하면 거부권 행사 주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나 거기 따라가겠다. 대신 분명 그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 대안을 좀 본인이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런 정도 정권이 바뀌었는데 자기를 임명하지 않고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네네네. 그런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에서는 또 그렇게 다른 생각을 내면서 어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파격적인 결정이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의원님도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뭐 물망이 항상 오르고 있는데요. 전혀 단 한 번도 예. 기재부 장관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언론에서만 제가 물어보니까 정부에 계신 분들이 네. 제가 이제 기재위원장을 하고 기재위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게 또 예산결산 적임자다. 특별위원장도 하고 네. 기재위원장, 예결위원장 하고 네. 또 제가 원만한 편이거든요. 되게 저는 뭐 질책하는 것보다는 네. 일할 수 있게 스스로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드는 그런 스타일의 약간 뭐 리더십.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뭐 주로 세종에 계신 분들이 제가 오는 게 좋지 않겠냐는 희망을 얘기한 걸 그렇게 기자들이 쓰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고 희망이었으면 한번 거기에 또 맞춰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뭐 그 경제부총리라든가 경제 관련 정보를 네. 맡게 정부에 가서 그 네. 경제 관련 일을 하려고 하면 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럼 또 잘 겸손하신 알고 그래야 되는데 겸손하신 말씀이십니다. 저는 뭐 그런 정도의 전문성은 없습니다. 네. 아, 상당히 겸손하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화제를 약간 좀 바꿔가지고 네. 캐나다 네. G7 정상회의 때 엄청난 수확을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나토 때도 대통령이 참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했어요. 네. 뭐 그 기대 그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또 한 번 하면 그동안에 실종된 계엄 때문에 실종된 어떤 저희 민주주의가 더 확고히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나토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옳은 선택인가요? 저는 뭐 옳다 그러다 잘한 선택인가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뭐 트럼프 대통령도 가지 않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가시게 되면은 좀 참여하는 걸 갖다 참석하는 걸 고려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또 우리 한국 정세도 그렇고 우리 어쨌든 내각을 완전히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현안 내치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측면도 있고 가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대선 전에 G7하고 나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되자마자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했었습니다. 대선 전에? 네, 대선 전에 전에 네. 분명히 전 승리한다. 네. 승리하기 위한 가장 큰 현안이 외교 현안이 네. G7 참석과 나토 참석이다. 그래서 저는 참석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어떤 G7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토도 저는 뭐 서방의 어쨌든 군사 동맹 그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 좀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기 이제 참석 초청을 받은 분 중에 핵심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맞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4개국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여기 회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미국도 안 하는 걸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더군다나 일본 총리도 안 간다고 하고 호주 총리도 안 간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만 갈 그런 필요성이 좀 떨어졌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네. 일본 총리는 이제 대통령이 안 간다고 하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결정했다 이런 보도도 있긴 뭐 서로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결하는 게. 그런데 또 가서도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식의 정상회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네. 다만 뭐 지난번에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하셔갖고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뭐 그 얘기하다 보니까 골프도 같이 하자고까지 말씀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미 신뢰의 어떤 기본은 쌓였다고 보고 있고요. 신뢰는 이미 쌓였다. 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정상적인 어떤 협의를 거쳐갖고 어떤 미국 한번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가서 그게 언제일까요? 미국을 저는 뭐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미국 지금 상황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정리되고 됐을 때 양국이 논의해갖고 결정하겠죠. 다만 그렇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고 뭐 지금 휴전 단계로 가고 있는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는 또 계기가 만들어지겠네요. 양국의 당사자들이 논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나토의 불참을 뭐 손익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득이 더 많고 잘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득실을 따질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잘못된 판단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어쨌든 가서 또 새롭게 어쨌든 유럽의 나토 정상들하고 인사하는 건 좋은 거겠지만 또 국내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네네. 국제적으로 예민한 상황이니까 일단 안 가신 것도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한 20일 좀 넘었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뭐 활기를 띠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코스피도 3천을 찍었잖아요. 네. 이런 상황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신호가. 그럼요. 네. 네. 지금 코스피 3천 찍은 게 예. 제가 알기로는 3년 5개월 만일 겁니다. 네. 그 최고점 도달한 게 3년 5개월 만인데 역시 국민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거 있고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큰 문제가 그 정치적 불확실성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상당 식견이 있다. 특히 본인이 또 임기 끝날 때쯤에는 코스피 5천 도달하겠다 이런 공약도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그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국제적인 어떤 상황들, 네네. 국제 경제 상황도 중요할 것 같은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였을 때 시장으로서 도지사로서 정말 탁월한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성과들을 냈었거든요. 그걸 아는 분들이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이면 한다, 한다, 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그 내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가장 빨리 여야 회담을 시작했었고 그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가장 빨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또 그 5대 그 대기업 총수들하고 또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저는 기업에다도 상당히 시그널을 좋은 신호를 주고 거다. 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업에서도 정말 우리가 정치권에서 어쨌든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입법이나 예산이라든가 이런 관련해 갖고 불안정하게 하지 않고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투자하려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예측 가능하게 할 것 같다라는 믿음을 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불확실성을 말씀하신 대로 제거를 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지금의 어떤 20일간에 보여준 것들이 지금 현재 경제 활기를 띠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것이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코스피 5천 특위도 출범을 한다고 하고요. 지금 뭐 완전히 그 정치권에서도 이에 발맞춰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지금 어쨌든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휴전과 또 화해를 갖다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좀 중동 정세가 좀 안정된다고 하면은 저는 순탄에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갖고 산업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데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만들겠다. 또 규제도 적극적으로 합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코스피 5천 도달할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수석도 그렇고 중기부 장관 내정자도 그렇고 AI 전문가로 이렇게 인선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5년 동안에 AI 3대 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지금 크게 하고 있잖아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